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북한 핀테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북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북한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북한의 지급결제 현황, 북한의 그 금융 시스템과 그 다음에 지급결제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후반부에는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좀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지, 남한과는 어떻게 다른지, 중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기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금융기관에서 쭉 30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의도에서 조그만 금융회사 일을 겸하고 있고요. 한 18년 전부터 북한학을 겸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 경제 IT를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핀테크 부분은 당연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의 지급 결제 그리고 북한의 기업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학을 하게 된 그 사연이랄까? 제가 북한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른쪽에 사진을 한 장 띄워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북한 대학원 대학교를 다닐 때 한 10년 전부터 다닐 때 그 광화문역 1번 출구에 나가면 어린 왕자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한글로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막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사막이라는 건 북한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숨어 있는 우물은 남북한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그 잠재력이 있는 어떤 분야가 분명히 남북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잠재력 거기에 주목해서 우리 북한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통일 ICT 과정에서 어떤 그 믿음이나 어떤 비전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퀴즈를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조금 더 재밌게 비워보고 힘을 빼는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요. 남한 휴대폰하고 몇 년 정도 그 사양의 차이가 날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그 기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안에 있는 앱이나 사용하는 뭐 SNS나 그런 걸 빼고 기계의 사양 자체만 놓고서 봤을 때 하드웨어 사양 자체만 놓고서 봤을 때 몇 년 차이가 날까요? 1번 10년 이상, 2번 5년에서 10년, 3번 2년에서 5년, 4번 2년 이하. 자, 정답은 강의가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 친구가 최근에 이제 저랑 북한 얘기를 좀 하다가 북한 휴대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그 무역업을 해서 상당히 그 일가를 이룬 돈을 많이 번 친구인데,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닌 친구인데, 북한 얘기를 들으면 멕시코의 아즈텍 문화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의 아즈텍 문화를 찾아봤더니, 아즈텍 문명을 찾아봤더니 1500년대에 멸명한 그 왕국인데 멕시코 고원 시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아즈텍의 이미지는 서방 세계 사람들한테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뭐냐면 사람을 먹는 식인 문화, 그다음에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의 그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좀 서방이나 근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이제 그 문명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문학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시스템이랄까 국가 교육 시스템도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아마 오늘 강의도 들으면서 북한하고 핀테크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얻게 되는 이 지식과 나름대로 생각들도 이 두 가지의 북한과 핀테크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전반 30분, 후반 30분. 전반은 첫 번째, 두 번째. 북한의 금융이 어떻게 도입되어 있고 현재 북한의 금융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북한 금융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 금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그 ICT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휴대폰 같은 거, 휴대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은 이 ICT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는 개념이 결국은 그 금융과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금융과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와 또 금융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은 금융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ICT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본격적으로 직업 결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직업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흐름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게 전반적인 핀테크 발전의 유형 속에서 본다면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 분석들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기반 하에 북한 핀테크는 과연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남북 과의 관계에서 북한 핀테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시사점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북한 금융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 2장 정도 넣어 봤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2010년대 정도, 2010년대 중반, 10여 년 전에 평양에 있는 무역은행에서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북한은행의 어떤 카테고리, 북한은행의 분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볼 텐데요. 북한은행이 그 의외로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으로 나눴을 때 기업금융은 어느 정도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무역 활동이랄까 기업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금융 활동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개인 금융이 사실상 없었다고 말해도 될 만큼 개인 금융은 이제 그 최근 들어와서 싸게 트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금융은 이 사진을 보시면 외환 교환 시세표라고 해서 창구에 여직원과 남자 고객이 뭔가를 주고받고 있고 외환 시세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거래는 상당히 나름대로, 특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와 위안화 중심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북한 원화가 신뢰를 잃고 큰 금액의 거래는 외화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나 위안화 또는 그 유로화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남한 사람들보다 더 외화 시세에 민감한 그 소상인들도 외화 시세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세표가 굉장히 보이고요. 전반적인 은행이 활성화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교환 시세표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평양의 무역은행에서 나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개인금융하고 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큰 글씨를 보시면 전자저금 카드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우리로 같은 광고에 가까운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저금 카드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그 조금 이따가 이제 전자카드에 대해서, 북한의 전자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은행 거래를 진명하병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은행 거래를 통해서 전자저금 카드를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성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명합작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전자카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왼쪽 편에는 그 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부터 10년까지 이자를 어떻게 주는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한 5%에서 10% 정도 사이, 아마 그 굉장히 저소득 국가 중에서는 이자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남한도 한때 10% 이상의 그 금리를 경험한 국가이긴 합니다만, 이자율도 나와 있고 전자저금 카드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개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또 사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금융이 어떻게 흘러온지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금기시대에 왔던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금융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인정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때로는 억제되어야 될 분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즉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착취 구조의 그 화폐가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와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억제되어야 될 분야였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분야였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가장 그 사회주의적인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이나 그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를 굉장히 많이 결합하고 있고, 물론 북한도 시장 경제를 결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이 낙후되어 있는 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 그 과연 은행이 있느냐, 상업은행이 있느냐, 아까 무역은행은 있었죠. 무역은행이 있었고 국영은행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라고 할 때는 그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은행들이 과연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가장 금융개혁의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제전환 국가,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동유럽의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은행이 이론적인 은행 체제냐 또는 두 가지 은행 체제로 가느냐, 이 체제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북한에서 드디어 상업은행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은 당연히 중앙은행은 이제 국영은행으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그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을 했지만, 상업은행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상업은행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설립할 수 있는 그 원칙, 그리고 운영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 그리고 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불금 준비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의 비밀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항들이 이제 2006년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한이 전반적으로는 김정은 시대가 될 텐데요. 200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0년도 초반에 북한의 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부르죠?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지붕이, 우리 같으면 재래식 시장에 가까 대형 재래식 시장과 같은 시장들이 발생했던 그 시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은행이 드디어 이제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그 비밀 유지랄까, 지불을 제때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4조에 보면 은행이 예금을 절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 업무를 중지시킨다. 저희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은행이 예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북한의 은행들이 예금을 받기는 잘 받았지만 예금을 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들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6년도에 세워진 만들어진 중앙은행법이 2015년도에 또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은행에 한 개의 계좌만 가질 수가 있었는데 한 개 이상의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사항들은 2015년부터 은행 업무에 은행카드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하는 것들을 은행들이 할 수 있게끔 길을 텄고요. 물론 상업은행들이 그 전부터 은행카드를 만들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후적으로 은행법에서 은행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법으로 상업은행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업은행이 얼마나 있고, 그렇죠, 상업은행들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남한에는 북한 학자들이 굉장히 그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상업은행이 없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상업은행이 있다는 의견,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6년도에 나와 있는 북한의 어떤 기구입니다. 북한의 그 기관입니다.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라고 하는 북한 내각 소속의 기관에서 만들어진 투자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 안내라고 해서 2016년대 중반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만든 가이드북에 금융편에 상업은행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로서 제시한 표인데요. 이때 이제 상업은행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표의 가운데 쪽을 보시면 국가상업은행 이 두 개가 있고 외국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이 외국투자은행하고 위쪽에 있는 국가상업은행은 과거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국가상업은행은 그 북한의 중앙은행, 조선중앙은행의 12개, 북한에는 12개 그 지자체가 있습니다. 12개 지자체가
뭐 평안남북도, 평안북도, 황해남북도, 황해북도 시작해서 양강도, 자강도, 그 다음에 평양, 남포, 라선시까지 강원도까지 해서 12개 있는데 12개 시군 주요 지자체에 조선중앙은행의 그 지점을 각각의 현지의 상업은행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 중앙은행 네트워크를 상업은행화 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상업은행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문건을 통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도 파악이 되었고 2010년대 후반에 오신 북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도 은행 거래에 대한 얘기들이 확인됨으로 해서 북가상업은행이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북한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금융정보화 정책이라는 걸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 12월 달에 아까 2015년 경에 이제 상업은행이 확인이 되었고요. 2015년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재정기관 일꾼들에게 보내는 사안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서 금융정보화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서 금융거래에서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편리성을 보장해야 된다. 요 명제를 제시를 했고 이때부터 굉장히 금융의 정보 수준을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부터 시작해 소프트웨어까지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네 가지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원칙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정보화 정책이라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가장 북한의 금융정책의 기본은 북한에서 지금 유효화폐, 시중에 돌아다니는 또는 장마당이나 대형 시장에 돌아다니는 기업들에 돌아다니는 유효화폐가 다시 환수되고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문제, 이 문제를 가장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모든 그 산업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고 산업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유효화폐가 잠겨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효화폐를 어떻게든 잘 흡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화된 상업은행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새세기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특성이 국가 간 격차나 그런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갈 수 있는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금융정반의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정보화 정책 밑에는 아까 상업은행법 외에도 전자결제법과 정보식별보호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그래서 전자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은행 내에 있는 전자결제뿐만 아니라 은행 밖에 있는 전자지불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소 또는 여러 가지 단체, 그리고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ICT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기업, 이런 공기업들에도 이 전자결제법을 적용해서 더 전자결제의 체계를 잡고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식별보호법이라고 해서 QR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코드와 QR코드.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2차원 상품 식별보호라고 부르는데요. QR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정한 규칙과 그 원칙들을 제시하는 정보식별보호법도 같이 만들어서 금융정보화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금융 정책은 이제 지금 10년 전부터 태동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ICT 관련되는 환경들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손전화기라고 부르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국내에 있는 핀테크 업체도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가, 그리고 젊은 고객층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마찬가지로 북한 ICT 환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의 어떤 그 데이터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는 것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도 휴대폰이 들어온 시기는 우리나라와 남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휴대폰이 전 세계에 도입된 시기라는 것들은, 그리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는 시기도 사실은 국가별로 차이가 그다지 크질 않습니다. 2002년도에 도입을 했다가 2004년도에 용천 열차 폭발 사고라고 하는 큰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이 휴대폰이 테러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2008년도 말부터 다시 CDMA 방식으로, 우리하고 같은 CDMA 방식으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3G 방식으로, 3세대 방식으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G 방식은 기본적인 뭐 통화 외에, 문자 서비스 외에 기본적인 영상 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음악 듣기,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속도는 비교적 빠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에 비해서 속도만 느리지만 기본적인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뭐 LG 이동통신, SK도 있고 KT도 있죠. 예.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어떤 그 연구자들은 2개 또는 3개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링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성네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 별이라는 또 통신사가 있는데, 이 별이 통신사에 대해서는 어떤 뭐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건지 나타날 때가 있고 문건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정도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고려링크는 특히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텔레콤 회사하고 합작해서 북한의 최신회사, 국영 최신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조선 최신 합영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수인데요. 과연 그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600만 명 정도로 회선수를, 이용자 수를 추천하기도 했고요. 유니세프가 북한의 그 통계국과 합동으로 조사한 2017년도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가구당 한 90% 정도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한 대를 가질 수도 있고, 2대를 가질 수도 있고, 3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농촌 지역은 한 50%, 도시 지역은 80% 정도가 그 가구당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체적으로는 70%, 약 70% 정도의 가구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웬만한 그 가구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팀슨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보고서입니다. 2년 전 보고서에 따르면 약 한 700만 개 정도로 회선수를 추정을 했고요. 물론 뭐 700만 개가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00만 개 내외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3G보다는 10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미래망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에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휴대폰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올 7월 달에 2달 전에 북한 TV에 등장한 폴더블 폰입니다. 그래서 접을 수 있는, 저도 사실 폴더블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이 나와 있는 TV 장면을 연합뉴스에서 캡처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비교적 깔끔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 봄인가요?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폴더폰을 사용하는 것들이 TV 방송에 잡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청송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폴더폰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외된 사진인데요. 이거는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 앱 중에서 나의 길동무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이 이제 여러 가지 앱스토어 기능도 하고 포털 사이트 기능도 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장면들은 뭐냐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일 텐데요. 건강관리, 우리도 지금 건강관리나 그 헬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많은 그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북한에서는 오락 또는 유희라고 부르는 장르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노래방 관련되는 거.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과 관계된, 영상과 관계된 만화 영화나 뭐 그런 쪽 장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국어 사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번역기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사전이라고, 사전과 번역기를 겸할 수 있는
북한에도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번역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휴대폰의 사양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2, 3년 전에 산업은행에 나와 있는 보고서인데요. 산업은행에서 북한의 휴대폰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사양들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체계부터 시작해서 제조 회사 이름, 그리고 카메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이 이제 기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2018년부터 쭉 비교를 했는데요. 북한 휴대폰이 4개, 그 다음에 갤럭시 A7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휴대폰 중에서 가장 그 당시 파악된 걸로는 2020년에 나와 있는 진달래 6라고 하는, 진달래 6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하고 갤럭시 A7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폰하고 사양이 유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나와 있는 북한의 진달래 6에 따르면 안면 인식이나 지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성 인식, 그러니까 음성을 가지고 타이프를 치는,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이제 말로서 그 내비를 움직이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이라든가 관련되는 AI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지 않다. 그러면 북한의 이제 이런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사양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독자적인 하드웨어까지 독자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2가지 학자들의 평가들이 북한의 휴대폰에 대해서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의 모델을 적당히 흉내내어서 조립하는 기술 수준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일반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가 휴대폰을 만들다가 이제 포기를 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5개 이상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공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북한에서 무기나 그런 그 무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국가적 지원하에서 새로운 사양의 휴대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조화롭게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직접 뭐 반도체라든가 중요한 그런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사양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가동할 수 있는, 물론 그 안드로이드 OS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시스템 OS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가 상당한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ICT 환경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첫 번째 전자상거래가 시도가 됐고요. 2015년도는 옥류라고 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할 때 옥류가 냉면도 배달되느냐 뭐 이런 그 헤드라인을 깔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강자가 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만물상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 소위 그 국내 언론들이 북한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생겨서 이 회사는 연풍 상업정보기술사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사와 제조사 그리고 고객들이 구매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 기준이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접속자 수도 과거 2017년이니까 7년 전에 100여 개의 어떤 그 판매자 그리고 7만 명의 가입자들이 접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만물상이나 옥류와 같은 전자상점들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제도 되어야 되고 배송도 잘 되어야 되지만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 번호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상점, 쇼핑몰과 지급결제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보기술회사라고 하는 유형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기술회사들은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기술, 첫 번째는 그 휴대폰 제조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에서 10개 가까이 되는 휴대폰들을 자신의 브랜드로 조립하고 제조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의
지금 뚜렷한 어떤 마켓시어, 그 말하자면 삼성이나 LG처럼 독보적인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없지만 상당한 그 브랜드끼리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평양정보기술이라는 이 회사입니다. 지급결제편에서 알려줄 텐데요. 다시 살펴볼 텐데요. 모바일 지급결제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울림이라고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울림이라는 체계는 재미있는 게 은행 카드를 결합해서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은행 카드로 은행 계좌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2%, 울림 자체에 충족된 수수료는 1%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 울림을 운영하고 있는 평양정보기술이 독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과 연계된 것보다 독자적인 지급결제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전된 금액을 이용할 때는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지급결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 평양정보기술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삼흥정보기술사라고 하는 삼흥경제정보기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 살펴봤던 나의 길동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태블릿 PC, 북한에서는 판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북한에서는 지능형 그 전화기를 손전화기라고 부르는 이런 휴대전화, 그리고 판형 컴퓨터라고 부르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앱을 삼흥경제정보기술사 앱을 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회사의 그 미션이나 비전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지 주목해 볼 만한 회사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조금 전에 살펴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연풍상업정보기술사와 같은 쇼핑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그 자기 자체적인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준 은행과 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이용하고 있는 최근에 그 남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결제 자금을 활용해서 전망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전략들을 같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이런 정보기술 회사들이 있고, 이런 결제 회사들이 북한의 상업은행과 어떤 때로는 경쟁 관계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냐 하는 것들이 북한의 핀테크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2부 순서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